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쌤입니다. CBT 보건문제 2020년 1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중복수정에 의해서 종자의 배, C눈으로 발화하는 것은? 자, 우리가 중복수정, 피자식물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두 개의 응액죽, 한 개가 나눌까 겹쳐서 EN의 배, C눈을 만든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웅액이랑 난세포. 그리고 웅액이랑 이제 두 개의 극핵 같은 게 뭐가 되죠? 배유, 시젓, 배젓. 이거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중복 수정. 동시에 두 번 수정한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제 중복 수정에 대한 거니까 필답으로도 꼭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손으로 또 써보셔야 됩니다. 2번. 화학 유도에 영향을 끼치는 내외적 조건이 아닌 것은? 화학 유도가 뭐죠? 영양 생장 중인 식물의 기관이 내외적 자극을 받아서 꽃눈이 화예요. 꽃눈. 그렇기 때문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화학 유도인데, 식물 내적으로는 이제 CN율, 탄질률이고요. 그리고 식물 내에 화학 물질이 필요합니다. 외적으로는 일장과 온도가 영향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영향이 끼치지 않은 것은 토양입니다. 물론 이 토양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꽃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3번입니다. 종자의 성숙을 3단계로 나눌 때 수분 함량 50%. 이것만 보셔도 아실 수 있는 문제죠. 영양분 축적 단계. 이것도 배발달, 영양분 축적, 종자 성숙. 이것도 회답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4번. 종자의 발화에 있어서 효소, 동그라미, 효소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종자의 발화할 때 수온, 상광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수온, 온도가 효소와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는데요. 종자가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럼 세포를 팽창시켜서 종자의 부피를 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와 역할을 있는 거는 저자양분을 분해하고 자엽이나 이제 떡잎이죠. 배유에 있던 양분을 분해해서 생장점으로 이동하도록 돕고요. 분해된 물질들을 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도록 하는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게 효소의 역할입니다. 세포를 팽창시켜서 부피를 크게 한다. 이거는 수분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종자의 발화 조건, 수온, 상광 이거에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나중에 종자 기사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넓게 알아두시면 제일 좋죠. 5번입니다. 다음 중 긴 가지를요, 나뭇가지를요, 파상으로 휘어가지고 하곡부마다 흙을 덮어서 한 가지 여러 개를 취목하는 방법. 자, 우리가 취목이라는 거는 영양 번식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영양 번식. 영양 번식이라는 거는 식물의 잎, 줄기, 뿌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번식하는 건데요. 이렇게 땅이 있으면 가지가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있죠. 가지를 휘어서 이렇게 이제 약간 하곡부마다 아래 부분마다 흙을 덮어가지고 이제 한 가지에 여러 개를 취목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은 5번에 2번 파상취목입니다. 파도 치듯이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고치법은 높은 가지에서 환상바피에서 발근시키는 방법. 환상바피 지난번에 필답에 나왔어요. 당목치법은 가징으로 수평으로 묶고 각 마딩에서 발근하는 세 가지를 시켜서 한 가지에 여러 개 취목하는 방법. 선치법은 선단, 끝부분을 휘어서 묶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영양번식 방법 중에 취목의 세부적인 종류까지 나왔네요. 6번 영양번식. 영양번식은 이점, 장점이 뭘까요? 장점이 여기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량한 유전 특성을 쉽게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런너라는 영양기관을 번식하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관엽식물 같은 거 잎 잘라가지고 청결한 토양에다 이제 삽목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량한 유전 특징을 영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고요. 종자 번식이 어려운 작물의 번식 수단이고, 그리고 결과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실을 열매를 맺잖아요. 그걸 결과라고 얘기하는데 그 결과가 빨라지는 거죠. 우리가 사과나무를 씨에서 심을 때보다 사과나무 묘목을 심을 때 훨씬 더 사과를 빨리 우리가 수확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영양번식의 이점, 장점입니다.
종자 번식보다 수세 조절이 어렵다? 이거는 해당되진 않습니다. 수세 조절이라는 거는 전체 나무의 높낮이나 이런 길이 조절인데요. 종자 번식보다 수세 조절이 어렵진 않습니다. 오히려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붙이기를 통해서 나무의 키를 조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길이나 그런 특성들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7번, 감자의 휴면 타파를 위해 사용하는 생장 조절 물질로 가장 알맞은 것은? 답은 지베렐린인데요. 지베렐린은 GA라고 표시를 합니다. 지베렐린의 역할이 되게 다양해요. 줄기를 신장시키기도 하고 발화를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싹을 틔우는 거죠. 휴면을 시키기도 하고 꽃의 개화 등을 조절합니다. 감자 같은 경우에는 휴면을 타파하고요. 땅콩, 앵두, 샐러리에도 지베렐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나오실 때마다 알아두셔야 돼요. 옥신에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보통 생장 호르몬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고농도를 이제 처방했을 때는 이제 제초제 역할도 한다. 그리고 아브시스산 ABA라고 하는데 이것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서 이렇게 노화되는 그럴 때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보시는 생장 조절 물질 알아두세요. 8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생리적으로는 성숙하였지만 형태적으로 미숙한 상태로 모주 원래 식물에서 종자가 떨어져서 차츰 분화한 다음에 완전한 형태로 성숙하는 거. 그러니까 작물에서 종자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탈립이 된 거죠. 탈립되고 나서 그 후에 완전한 태로 형숙하는 거. 이게 이제 후숙입니다. 생리적으로 성숙했어요. 하지만 겉에 형태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나서 이제 천천히 후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요. 그랬을 때 발화율, 발화세, 종자 수명까지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9번 종자의 휴면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휴면, 종자가 죽은 게 아니죠. 성숙한 종자가 적당한 발화 환경 조건을 주어도 일정 기간 동안 발화하지 않는 현상을 휴면이라고 합니다. 휴면 중에 종자나 눈은 저온, 고온, 건조 등의 이 불완전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성도 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휴면 기간은 작물의 종류와 품종에 따라 다르고, 또 감자 휴면이 있으면 저장하는 데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감자 휴면 타파하려면 바로 다시 이 지베렐린, 화살표가 이상해졌네요. 지베렐린을 처리해야 된다는 점. 문제를 한가한가 좀 외우지 마시고요. 좀 연계해서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저희 집 강아지가 또 말을 안 듣네요. 시골에 살면 참 신비롭네요. 10번 꽃이 피어도 성장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꽃을 피우게 되어 동일한 화서를 가지면서도 종자의 성숙기가 다르게 되는 화서는? 화서가 뭐냐면 꽃이 피는 배열과 방식이에요. 꽃이 어떻게 피는지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화서가 있고 무한화서가 있거든요. 유한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맨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꽃이 아래로 피니까 아래 밑에는 이제 잎 줄기가 있으니까 성장이 제한되고요. 무한 도전 생각하셔서 위로 계속 피면은 끝이 없이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번에 같은 경우에는 답은 이제 3번 성장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꽃을 피우게 되어 동일한 화서를 가지면서도 종자의 성숙기가 다르게 되는 화서는? 우리가 꽃이 피어도 성장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꽃차례, 바로 무한화서입니다. 그래서 무한화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도 우리가 필답에서 종류 사진을 보고, 사진이 아니죠, 이제 모형을 보고 그걸 이제 쓰는 것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시면 우리가 이제 화서에 대한 종류를 구분하시는 거 필기 합격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1번 생산력이 우수하던 종자가 재배 연수를 지나는 동안에 점차 생산력이 감퇴되고 품질이 나빠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종자의 퇴화입니다. 우리가 종자의 퇴화는 유전적 퇴화, 생리적 퇴화, 병리적 퇴화가 이렇게 있는데요. 재배하는 과정에서 연수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생리적 퇴화에 더 속하겠네요. 11번, 12번 지하 발화형 종자가 아닌 것은? 지상 발화형, 지하 발화형. 우리가 이제 땅 위에 출현할 때 지상으로 먼저 튀어나오는지 아니면은 지하에 먼저 이제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상 발화, 지하 발화 놔두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제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디풀이 지상 발화형이고요. 그리고 지하 발화형은 벼, 보리, 밀, 귀리, 옥수수 이렇게 배유 종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 배축이 신장을 해서 지상이 먼저 이제 이렇게 땅 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13번 꽃이 분류에 있어서 무한화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무한화서 이게 바로 밑에서 위로 꽃이 계속 성장하는 화서인데요. 총상, 원추, 수상, 유의, 육수, 삼방, 산형, 두상 이렇게 무한화서의 종류가 있고요. 단성화서, 답집산화서, 복집산화서, 집단화서가 유한화서입니다. 그래서 유한화서 종류 외우시는 게 더 편해요. 4개밖에 없거든요. 단단집복. 단단집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제 이게 무한화서겠죠. 그래서 무한화서는 이제 총상, 원추, 수상, 유의, 육수, 삼방, 산형, 두상. 그래서 외우실 때 2가지 중에 이렇게 외워야 되면은 개수가 적은 것부터 외우세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제 유추할 때도 편하시거든요. 네. 14번입니다. 다음 중 작물 종자가 저온에서는 발화하지 못하는 경우의 휴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환경 조건에 의해서 발화하지 못하는 현상을 14번에 2번 타발유면이라고 합니다. 자, 휴면을요 크게 2가지로 놔두거든요. 타발유면, 강제휴면이라고 해요. 환경이 부족당한 거예요. 수분이 부족하거나 온도가 안 좋거나 광이 좀 안 맞는 경우에 유발되는 휴면이 타발, 강제휴면이고요. 자발휴면은 종자 자체의 진정한 휴면이다. 생리적 휴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물체 내에 이제 종자 자체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휴면이고 배가 미숙하거나 종피가 딱딱하거나 이걸 경실 종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발휴면, 진정휴면 같은 말이고요. 그 안에 이제 배휴면이 있는 거죠. 15번 땅속 줄기 지하경으로만 나열된 것은 생강연, 박하, 둥글레 바로 지하경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도 종종 나오는 문제인데요. 비늘줄기 우리가 이제 인어공주 생각하셔서 나리, 마늘, 양파 다 백합과 작물들이에요. 덩이줄기 괴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자, 토란, 돼지 감자 둥근 줄기에는 구경에는 글라디올러스, 이제 토란. 사실 토란이 좀 애매해요. 토란이 이제 과거에는 다른 거 있었는데 여기 2개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토란 문제는 잘 안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근경에는 붓꽃이나 연꽃, 괴근에는 고구마. 자주 나오는 게 고구마랑 감자예요.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에는 괴경,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괴근이라는 거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16번 배낭에는 8개의 반수체 핵을 형성하는데요. 다음 중 세포별로 숫자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복 수정을 이해하시면 이 문제도 1초 컷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 가운데 2개가 이제 극핵이고 여기가 이제 난해, 옆에가 조세포, 반죽 세포 3개가 있는 거죠. 보통 7개의 이제 세포에 8개의 핵이다. 7개의 세포, 8개의 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17번입니다. 종자 저장을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흡습제, 습기를 흡수하는 제재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실리카겔입니다. 실리카겔, 염화칼슘, 나무채. 염화칼슘이랑 실리카겔 되게 자주 나와요. 그리고 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토를 사다 보시면은 하얀 색깔 알갱이 같은 게 보여요. 그게 바로 펄라이트. 이게 특수 용토인데요. 이거를 진주암을 고온에 뻥튀기 위해서 만든 그런 용토고요. 피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H가 좀 P는 소문자, H는 대문자, pH가 좀 낮은 토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보통 블루베리를 심죠. 나올 때마다 외우시면 좋아요. 유황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유황 자체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유기농업 자재 쓸 때도 이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나오시는 그런 문제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라고도 알아두세요. 자, 18번. 발화 촉진 물질이 아닌 것은 답은 아부시스산 ABA인데요. 발화 촉진 물질, 발화 억제 물질 이것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베렐린, 시토키닌, 에틸렌, 과산화수소, 옥신, 질산칼륨, 티오 요소, 사일로시논이 발화 촉진 물질이고요. 발화 억제 물질은 ABA, 암모니아, 시아나수소, 쿠마린, 페놀산입니다. 그래서 종자마다 쓰는 발화 물질, 촉진 물질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용량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이제 뭐 깊게 오래 담근다 이런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작물마다 다르고 이제 종자마다 품종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지베렐린, 시토키닌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고 발화 억제 물질도 이제 ABA, 암모니아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19번 지방 종자, 기름 짜는 종자에 해당하는 것은 그럼 참깨, 들깨, 유채, 아주까리 요거 생각하실 수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19번에 1번. 20번 배유에 이제 배젖이죠. 배젖의 제일 바깥 세포층은
자, 배유를 감싸고 있는 호분층, 별표. 호분층이 이제 이 문제의 답인데요. 호분층은 많은 양의 지방, 무기 원소를 갖고 있어서 종자 발화, 식물 초기 성장에 사용되고 종자를 병원균으로 침입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방어 단백질을 갖고 있어요. 왕견은 이제 벼 껍질이고 신우는 이제 배하고요. 내배유는 배유 조직의 하나며 내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벼 아래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배유의 이제 그 위 겉에 부분이 호분층이 있고 호분층 겉에 조심, 종피, 과피가 이렇게 있는 거죠. 21번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죠. 21번 시젓에는 몇 배체일까요? 시젓, 배젓, 배유 다 같은 말이죠. 3n이죠.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뭐가 합쳐진 거죠? 웅액과 극액, 2n이 합쳐져서 이제 3n이 됐다는 거. 이게 중복수정이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22번 다수성은 재배작물의 육종 목표가 된다. 벼에서 다수성에 관여하는 조건과 거리가 가장 먼 내용은 자, 다수성, 수량이 많은 그런 작물을 원하시면요. 벼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 식물의 형태가 직립, 똑바로 꼿꼿이 서야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잎 같은 연면적 지수가 높아져서 광을 받는 상태가 좋아지면서 광합성 능력이 높아지고 벼 알이나 여러 가지 충실도가 높아지겠죠. 비료를 많이 주어도 쓰러지지 않아야 돼요. 도복되면 수발화나 그리고 작물의 병해충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1, 2, 3번 내용이 벼의 다소성에 관련된 조건이고요. 4번 우리가 이제 다소성에 관련된 걸 얘기했을 때 우리가 BLT라고 해서 기본 영양 생장형 그리고 이제 감온성, 감광형, 그다음에 감광성 이 세 가지를 다 보는데 이 두 가지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23번 육종 기술의 3단계가 아닌 것은 자 육종 기술을 할 때 처음에는요 다양한 유전자원을 탐구하고 이제 새로 개발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교잡해서 이거 잘 선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계속 유전자원이 이제 보존되도록 고정을 하고 이거를 신품종으로 증식하고 보급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봄철이나 이럴 때 감자 보급종 아니면 이제 벼 보급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변이 탐구 창성, 변이 선택과 고정, 신품종 증식과 보급 이거를 내가 육중가다라는 마음으로 선택하시면 이제 이것도 맞는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이건 이제 포함되는 기술은 아닙니다. 유전정보 수집은 이제 평소에 그냥 하는 거죠. 육종 기술이 아니고. 자, 24번. 하나의 염색체상에 둘 이상의 유전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연관에 대한 정의입니다. 두 개 이상의 비대립 유전자가 동일의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게 연관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면 발현이라는 거는 하나의 대립 유전자가 두 개 이상의 표현형에 관여하는 거죠. 한 개 유전자가요. 25번 체세포 분열 전기에 일어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체세포 분열은 우리가 이제 작물이 자라나면서 계속 일어나는 분열 중에 하나인데요. 간기 그리고 분열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고 간기 같은 경우에는 G1, S, G2 분열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놔둡니다. 그래서 이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기 같은 경우에는 핵막과 인이 관찰되고 S기의 DNA 복제, 중심체가 복제되어 두 개가 되고 염색사 상태의 세포 생장이 되는데요. 여기서 전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분열기죠.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답인데요. 사실 이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방추사가 이제 형성된다. 이게 이제 훨씬 더 정답인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나타난다나 형성된다나 그게 그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이 이제 제일 이제 틀린 답이긴 하지만 방추사가 나타난다. 이것도 많다고 생각을 해서 답은 1번이지만 여러분도 방추사가 여기 보시면은 형성이 됐다. 중심체에서 이게 전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제가 생각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26번 유전상관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유전상관 이거는 이제 어디에 포함된 거냐면 표현형 상관에 포함됩니다. 표현형 상관에는요 유전상관과 환경상관이 있어요. 유전상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유전자 연관, 다면 발현, 상위성, 생리적 필연성, 선발 효과 등이 관여하고요. 환경상관에는 이제 환경적인 식물 재배 조건, 기상, 토양, 재배 조건 등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유전상관과 관련이 없는 거는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표현형, 전체적으로 장문이 나타나는데 표현형 상관에는 유전과 환경 두 가지가 있고 유전에는 뭐가 있고 환경에는 뭐가 있다 라고 이제 구조적으로 아시면 맨 위에서부터 아래 단계까지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 그게 좀 좋겠죠. 자, 27번 중복수정 계속 나왔던 문제죠. 답은 1번입니다. 자, 28번 염색체가 자극을 받아 절단된 단면이 염색체에 다시 부탁하지 못했을 때 생긴 현상. 염색체가 자극을 받아서 절단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부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죠. 이게 결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단 같은 경우에는 절단돼서 절편을 만들어서 이 절편 자체가 염색체 수가 증가되는 거고, 결실은 방금 했던 절단되어서 없어지는 거고, 전자는 이제 염색체 일부분이 다른 부분을 결합하거나 형태 바꾸는 거고, 중복은 일부의 그런 절편이 잘라진 부분이 정상보다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역이는 이제 일부 잘라진 단편이 종래의 다른 유전자 배열이 반대로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절단된 단면이 다시 부착하지 못했다. 이제 이게 결실이고, 이제 만약에 잘라져가지고 이제 다시 뭐 염색체 수가 증가됐다. 그러면 이제 절단인 거. 29번 장간 품종과 단간 품종을 교배하였더니 F2에서 장간과 단간이 3대1로 분리되었다. 이때 관련 있는 변이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유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유전변인데, 이게 이 관련이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환경변입니다. 환경변이는 교배 육종 영향을 안 줘요. 환경변이는 장소변이, 시간적 변이와 함께 비유전적 변이로서 육종에는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외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간, 단간, 이제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긴 품종, 짧은 품종을 교배했더니 F2에서는 긴 것과 짧은 게 3대1로 분리되었다. 이제 분리 법칙인 거죠. 자, 30번. 다음 중 인공교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육종 방법은? 자, 인공교배, 인공교잡은 인위적으로 이제 모본, 이제 엄마 꽃의 양성화죠. 양성화해서 수수를 제거해서 타 꽃가루를 이제 엄마 꽃에 이제 암술에 교배하는 게 인공교배입니다. 이 분리육종법은요, 교배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냥 다양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혼합된 거에서 우수한 것만 쏙쏙 이제 분리해서 뽑는 거. 선발육종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배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거 개통육종법, 개통으로 이제 교배해서 육종하고, 집단으로 교배해서 육종하고, 잡종강세 F1이죠. 하이브리드 육종법도 교배를 하는데 1번 분리는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우수한 것만 선발하기 때문에 인공교배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31번 1대 잡종 품종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대 잡종, 잡종 강세 육종법에 해당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농가에서 자가생산이 용이하지 않죠. 32번 분리 육종법이 아닌 것은? 32번의 분리 육종법의 종류가 이제 보시면은 선발 육종법, 승계 분리법, 계통 분리법, 영양계 분리법, 집단 선발법, 가계 선발법. 그러니까 분리육종법, 선발육종법, 이 발음 즐겁 꼬이네요.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고요. 기존에 다양하게 키우던 그런 여러 가지 유전 자원 중에서 가치 있고 좋은 형질을 가려내고 선발하고, 그래서 유전적으로 고정해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새 품종을 만드는 게 분리육종법, 선발육종법입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은 거는 개통육종법입니다. 개통육종법과 집단육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에요. 이제 집단육종법에서 양적 형제들 중에 유전력이 낮은 형제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반대니까 개통육종법과 집단육종법에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들은 필기에서 이제 이론 사항에서 보고 가세요. 아시겠죠? 34번 1개체 1개통 육종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것도 이제 자주 나왔던 건데요. 1개체 1개통 육종은 집단 육종과 개통 육종을 절충한 육종 방법이에요. 이렇게 약간 보충했다는 거죠. 엮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의 답은 1번인데요. 유전력이 낮은 형질이나 폴리진에 관한 형질의 개체 선발을 할 수 있다. 이제 이거에 대한 특징이 아니고요. 2, 3, 4번이 1개체 1개통 육종법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온실에서 세대 촉진, 생육기간을 단축시켜서 육종 연한을 줄이 쓰고 있고, 1개체에서 하나의 개체 품종에서 하나의 립, 하나의 종자만 채종함으로 면적이 적게 들고요. 많은 종합을 취급할 수 있고, 우수한 이제 밀식 재배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선발을 잘못하거나 경쟁력이 약한 유전자형은 상실할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 이것들을 구분해서 이제 보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해 안 가시면 질문해 주세요. 아시겠죠?
35번 약배양, 이제 꽃가루에 대한 배양인데요. 이 육종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4번. 이게 이제 N, 약배양. 그렇기 때문에 품종의 육종연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꽃밥을 이용해서 하면 반수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수체를 통해서 이제 배가시킬 수도 있고, 이 배가시키는 그런 이용을 하는 방법 덕분에 짧은 기간에 육종할 수 있고 생산력 검정 또한 가능합니다. 36번 F2의 분리비가 3대 13으로 되어 있는 것. 이건 좀 암기 문제인데 억삼 13 이렇게 억삼 13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오늘은 요거 외우시고 중 15일 이게 중복 유전자, 보존 유전자 이렇게 오늘 3개 정도는 외워주세요. 37번 집단 유종법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 답은 2번인데요. 취급이 용이하고 선발이 간편하기 때문이에요. 집단 육종법은 람쉬 육종법이라고 합니다. 초기 세대 보통 F4까지 그냥 한 곳에서 집단으로 재배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집단의 80%가 이제 유사하게 동형 접합체가 된 다음부터 선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종 면적도 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유전력이 이제 높은 선발이 유리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포장 면적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 이제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개통 육종법과 집단 육종법을 비교하는 문제들은 이제 종종 출제가 됩니다. 38번 합성 품종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인데요. 합성 품종의 장점은 잡종 강세가 여러 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가 합성되기 때문에 환경 변동에 대한 안정성도 높고 또 목초류에 많이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 품종의 이제 틀린 이유는 1번 보시면은 각 형질이 균일하고 불량 형질이 적게 나타난다. 이게 아니라 이제 합성 품종은 잡성 광세를 이용한 육성한 농작물 품종이기 때문에 다계 교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 아예 이제 포함되진 않아요. 그래서 합성 품종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가 이제 교배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비교적 다른 것보다 잡종 광세가 높게 나타나고 유전자 폭이 넓기 때문에 환경 변동에 대한 안정성이 높고 영양 번식이 가능한 타식성 작물, 사료 작물, 목주류에 많이 이용된다. 요게 합성 품종에 대한 얘기고요. 1번은 아예 합성 품종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39번 형질 전환, 이제 GMO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의 품종의 육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인데요. 형질 전환에 의하면 전통 육종보다 육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런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계획적인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고도의 그런 시간과 노력과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단축 이런 말이 나오려면은 우리가 이제 약배양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지 이런 황제 전환에 대한 거는 획기적인 단축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그래요. 대신 현재 전환에 의한 방법은 내충성, 곤충의 이제 해충의 강한 성질, 바이러스 저항성, 바이러스의 강한 품종, 제초제의 저항성 이거의 특성을 이제 유전자를 이제 도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한 도입과 유전자 총 같은 거를 직접 도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발 방법은 기본적으로 잡종세포의 선발과 동일합니다. 좋은 것만 이제 골라서 이제 선발을 하셔야겠죠. 40번 단일 저항성 품종의 확대 재배에 따른 위험성을 일컫는 용어는 단일 저항성과 단일 품종만 재배하면 유전적 취약성이 높아지겠죠. 41번 포장 시험을 할 경우 생기는 오차 중 식물체에 따른 오차가 아닌 것은 2번 시험구의 크기에 따른 오차. 포장 시험을 하는 시험구의 면적과 형태는 환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식물체에 따른 오차는 종자에 따른 오차 혹은 생육과 성숙에 따른 오차 그리고 작물끼리의 정합에 따른 오차가 식물체에 따른 오차예요. 시험 재배 포장의 크기는 환경적인 공간적인 그런 요소의 오차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할 때 그런 거를 비교군을 두실 때 다른 거를 공통상으로 놔두고 품종만 다르게 해주셔야죠. 그게 이제 포장 시험, 밭에서 시험을 하는 거죠. 42번 생물의 유전자는 다음 중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헥산입니다. 헥산은 우리가 고분자 화합물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기본 분자예요. 그래서 구성 원소가 CHONP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는 원소들이 있죠. 유클레오타이드라는 사슬 단위가 길게 반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클레오타이드는 인산, 탄소, 원자 5개로 이루어진 5탄당, 질소를 포함한 염기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헥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림 꼭 보세요. 우리 앞에 이론 파트에 나와 있어요.
43번. 복교잡을 나타내는 거는 이것도 이제 딱 보면 아, 이거 복교잡이야 라고 알아셔야 됐죠. 2번이 복교잡, 그리고 1번이 이제 여교잡, 이제 3번이 이제 삼원교잡, 그리고 4번이 단교잡입니다. 자, 44번. 4에서 6km per hour 이하의 바람이 작물 생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정도의 바람은요, 연풍이에요. 연풍은 이제 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풍매화의 가루바지와 결실작용을 좋게 한다. 풍매화, 바람을 통한 이제 꽃가루바지, 수분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결실작용을 좋게 한다. 다른 건 좀 안 좋은 내용이잖아요. 증산작용 억제한다, 광합성 처리한다, 관련이 없다. 이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적절한 바람은 광합성이나 여러 가지에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5번. 불임과 관계되는 환경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작물의 생식 능력에 이제 수분, 수정 이런 게 불임이 되는 원인이 되는 내적 환경으로는 영양 경계, 외적 환경으로는 수분, 광, 온도 병해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5번에 이제 토양입니다.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광선이나 이제 병해충이 이제 안 좋았을 경우에 이제 작물의 생식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46번. 봉지 씌우기, 복대를 씌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봉지 씌우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작물 심을 때 특히 과수 파트에서 봉지를 씌울까? 아니면은 꽃을 이제 수정 수분 시기에 과수를 씌울까? 하면요. 46번에 3번입니다. 인공수분을 했어요. 우리가 교배하고 싶은 그런 품종끼리 교배를 했는데 다른 품종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봉지를 씌워서 우리가 이제 다른 그런 꽃가루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봉지 씌우기, 이제 복대라고 하는데 꽃가루고 다른 꽃가루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봉지를 씌웁니다. 47번. 생물학적 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종속, 과목, 항목계 하면서 이제 생물학적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생식 측면에서는 다른 종과 격리되어 있고요. 그 종 내에서는 개체 간의 자유로운 상호 교배가 가능합니다. 같은 종끼리는 우리가 이제 영양 번식도 이제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접목 같은 것도 가능하고, 종의 구성원은 생식상의 공동체고 생태적 단위이며 유전적 단위가 된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4번. 이 틀렸는데요. 종은 생물의 진화 결과로 생긴 거며 계속적으로 진화되기도 하고 퇴화되기도 합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48번.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농약 살표 시 일반적으로 주의사항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답은 3번인데요.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눈에 잘 띄도록 한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노란 색깔 그런 안전 그런 박스나 아니면은 작물새 같은 데다가 이제 잠궈 놓고요. 햇빛이 잘 들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농약 자체가 이제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햇빛에 이제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약을 뿌리실 때는 마스크, 보안경, 고무장갑, 방제복 이런 거 착용하셔야 되고, 이게 좀 중요해요. 바람을 등지고, 바람을 맞으면서 하면 안 되겠죠. 바람 등지고 하셔야 되고, 살포 전후에 살포기 꼭 씻으셔야 되고요. 안전사용 기준, 최근에는 PLS, 이거 취급 제한 기준 반드시 꼭꼭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49번. 농업 노동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농업 노동력, 이 노동력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화도 해야 되고, 농작업을 공동화해야 되고, 생산 및 저장시설도 자동화 시켜야 되겠죠. 비료 농약 사용도 적절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생력 재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르게 풀어본 내용이에요. 생력 재배는 유기농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이용하고 자동화 시설 얘기를 하고, 이거를 조금 더 최근에 얘기를 하면 스마트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스마트팜. 물론 스마트팜의 정의는 ICT가 융합돼가지고 이제 농작물의 체계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하지만, 자신만의 스마트팜의 정의를 내셔서 합리적인 경영이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스마트팜을 하시면 좋겠죠. 자, 50번. 농약을 100배로 희석하여서 단위 면적당 200리터를 살포하고자 한다. 그래서 전체 농약 소요량은 200리터예요. 그럼 농약은 얼마 할까요? 100배로 희석한다는 거니까 미리리터를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000ml예요. 100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 나오는 거는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계산기는 꼭 가져가세요. 51번.
생력 기계화 재배의 전제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생력 기계화 재배는 기계화 재배를 통한 재배 효율성, 농업 노동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 자, 이 생력 기계화를 통해서 농경지, 경지정리, 농로 정비를 해야겠죠. 기계가 다녀야 되니까요. 그리고 동일한 작물을 동일한 집단 재배,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제초제를 농약 쓰면 되는 거죠. 이식 재배를 통한 이식하는 것보다는요. 물론 맞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직파를 더 많이 합니다. 이제 훨씬 더 기계화 그리고 노동력을 또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생력 어떻게 하면 생산력 최대로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동력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52번 사과에 발생하는 생리장애로서 망간이 과다될 때 밀접하게 생기는 병은 바로 적진병입니다. 망간이 과잉흡수되면 줄기에 나타나는 생리장애가 적진병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료 줄 때도 너무 과다하게 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53번 일반적으로 수염이 난 이후 단 옥수수 수확 시기는 자, 단 옥수수 수확 시기가요. 옥수수 수염차 드셔보셨죠? 옥수수 수염이 나온 이후 바로 20에서 25일이에요. 자, 이것도 필타평으로 예전에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옥수수 여무는 기간은 품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수염이 나온 후에 20에서 25일이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54번 1제곱미터당 이삭수가 300개예요. 그럼 이삭당 평균 이제 꽃수, 영화수가 100개. 그리고 등속률이 80%, 천알의 무게가 20g일 때요. 이것의 1제곱미터당 벼의 수량은 이제 벼의 수량 공식을 보면 단위 면적, 1제곱미터가 단위 면적이에요. 1제곱미터당 이삭수가 300개고, 한 개의 이삭당 이제 영화수, 꽃수가 100개래요. 그리고 등숙률, 이 100개의 80%만 이제 익었다는 거죠. 이렇게 0.8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1000개 중에서 이제 1000개의 무게가 이제 20이니까, 이제 20을 곱해주면은 이제 나눌 때 이제 1000로 나눠줘야 돼요. 왜냐면 1000입 중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80입니다. 480g. 그래서 이거 딱 숫자가 나오면은 사람이 겁을 먹게 돼 있어요. 누구나. 저도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엑셀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은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굉장히 또 쉬우니까 다른 거 먼저 푸시고 시간 좀 남으실 테니까 그때 이제 계산 천천히 해보시면서 근접한 숫자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5번. 비선택성 제초제는 우리 식물보호 기사에 나올 것 같은 문제가 나왔죠. 근사미, 이 글리포세이트 액체, 이 근사미가 비선택성 액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뿌리면 다 죽이는 거. 최근에 이거보다 이제 마스타라고 이제 농약명입니다.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 액체. 말 발음이 어렵죠? 식물보호기사 자격증 취득하시려면 이런 약재 이름 다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약재의 그런 성분명이고 이게 약재의 그런 상표명이에요. 근사미, 바스타 이게 이제 그 회사명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뭐 치면 나오시니까 비선택성 제초제라는 거는 치면은 이 제초제는 모든 거 다 죽여버린다. 그런 특징 갖고 있고요. 이제 제초제는 뚜껑 색깔은 노란색 아니면 빨간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노란색이 제일 많이. 26번 벼의 줄기 속을 갉아먹는 해충은 이 해충은 이와 명나방입니다. 유충이 줄기 속을 갉아먹거나 줄기 속을 파먹는 해충이에요. 벼멸구는 벼대 아랫부분 흡즙 그리고 홍명나방은 피해를 받은 잎은 표피만 남아 백색으로 된다. 벼물바구미는 미지를 청미, 사미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이 해충마다 피해를 끼치는 요소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의 식물보호기사에 나올 것 같은 문제입니다. 57번 밀의 용도와 품질적 특성에서 고급 빵, 마카로니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밀가루는 강력분인데요. 강력 밀가루, 답은 1번입니다. 자, 58번 논에서 발생하는 잡초는 논에서 발생하는 잡초, 밭에서 발생하는 잡초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논에서, 그러니까 물에 좀 강한 거죠. 알방동산입니다. 나올 때마다 외우세요. 이거 외워야 될 표가 되게 또 크거든요. 자, 59번 기원지가 중국 지역인 식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인삼콩, 한국도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인삼콩 기억해 주시고요. 벼는 이제 인도, 동남아 지역, 그리고 유채 어디 있을까요? 또 유채는 지중해, 고구마는 멕시코, 그 다음에 조 나올 때마다 이렇게 딱 한 번씩 보여요. 중국, 한국, 그 다음에 이제 호박. 어딨다. 이거를 나올 때마다 해봐야지 한 번에 이거 다 외우면은 좋지 않아요. 공부는요. 이게 한 번에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보다 자주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독을 한 3번, 5번 하시면 합격하실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60번이에요. 벼, 기계, 이앙. 이앙입니다. 이앙. 이앙용, 중묘. 말이 어렵죠? 벼, 기계, 이앙용, 중묘의 육묘 과정으로 옳은 것은. 자, 벼를요. 기계 이항한대요. 이항기 아시죠? 우리가 벼를 논에 심을 때 이항기를 이용해서 심는데 그 중묘는 뭐냐면 우리가 묘를 중묘, 뭐 치묘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묘가 이제 보통 제일 많이 쓰이는데 이 중묘를 육묘한다. 어린 시기에 이제 기르는 과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저도 이번에 벼를 또 다시 이제 기르게 될 건데 60번의 답은 1번입니다. 파종을 하면요. 이제 이제 벼가 싹이 터서 이제 위로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벼 같은 경우에는 무광계 종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햇빛에 보게 하면서 녹색이 되게 하고 이제 점차 이제 녹색이 되고 나서 모내기 직전까지 자연광에 적응하는 경화 과정을 겪습니다. 실제 이렇게 해요. 파종, 출하, 녹화, 경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 시기 때 잘 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피해를 겪기 때문에 이 벼 기계 이제 육묘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모판 이렇게 있는데 모판에 보통 한 3,500원 하나에 이렇게 한 뭐 비싼 데는 4,500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뒤에 이항기에다 꽂아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직접 기계 자동으로 이제 벼를 심는 거죠. 그러니까 이항이란 말도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항. 저도 이제 이항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색했는데 우리가 밭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정식한다. 밭에 작물을 심는다는 거를 정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논에서는 이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논에다가 벼를 심는다. 그거를 이제 이항이라고 하고 이 중묘라는 거는 이제 그 심을 때 그런 묘의 상태가 중묘라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중묘고 육묘라는 거는 어린 묘를 기르는 거 육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르는 과정이 파종, 씨 뿌리고 출하, 딱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녹색하게 이제 녹색으로 변하는 시기를 갖고 그 다음에 경화, 자연에 가깝게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이제 지나갔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제가 좀 행복하겠죠?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완전 폭풍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